춘추시대 제왕공을 도와 그를 춘추5패 최초의 패자로 만든 관중은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로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관중이 제왕공에게 중용되어 재상이 되었을 무렵은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주왕실의 통제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제후국들이 차츰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 군웅할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복잡다난한 정치 상황에서 9번의 회맹으로 중원을 장악해 나가던 관중의 정치적 역량은 놀랍습니다. 이 과정은 기원전 8세기부터 3세기까지 춘추 전국시대 500년 역사를 다룬 열국지에서 보다 실감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산림지식종서인 춘추 전국시대의 고민 중 관중편을 통해 그가 천하를 얻기 위해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민심을 얻어나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중은 춘추 시기 법가의 대표적 인물로 법가의 선구자, 성인의 스승, 화하 문명의 보호자, 화하제일의 재상이라고 불린다. 정확한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기원전 723년에 태어나서 645년까지 살았으며 춘추시대 패자였던 제왕공의 재상으로 49년을 일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관중의 이름은 이호이고 자가 중이다. 관중은 공자보다 170여 년 앞서 살았던 사람으로 공자가 관중이 아니었다면 중국이 오랑캐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을 만큼 당시 관중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천자도 성사시키기 어려웠던 제후들 간의 평화회담을 9번이나 성사시켰으니 공자의 칭찬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공자가 관중을 칭찬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중의 정치와 그의 사상을 높이 평가한 이유는 관중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관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제나라뿐만 아니라 천하의 재상, 춘추제일의 재상으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힘보다는 뛰어난 지략으로 천하를 제패했기 때문이다. 관포지교, 친구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다. 관중은 조상이 희시성을 가졌는데 현재 중국이 중화민족의 시조라고 일컫는 황제의 성씨이기도 하고 후에는 주나라 왕실의 성이기도 하니 그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은 가문의 후광으로 얻어진 것은 아니었다. 관중의 아버지 관장은 제나라의 대부였지만 후에 가문이 기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관중의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런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 관중을 안타깝게 여겨 줄곧 도와준 친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포수가였다. 이들의 우정은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로도 잘 알려져 있다. 관중과 포수가가 함께 장사를 하였을 때 관중이 항상 자기 몫을 더 챙겼지만 포수가는 언제나 눈 감아 주었다. 관중이 3번이나 관직에 도전하여 임용되지 못했을 때도 언제나 위로해 주었으며 전쟁터에서 관중이 3번이나 도망을 쳤어도 포수가는 항상 관중 편을 들어주어 관중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관중은 사람들에게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이해한 이는 포수가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젊은 시절 포수가는 관중을 살뜰히 보살폈고 후에 다시 한번 관중의 목숨을 구하여 관중이 제왕공을 패자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니 이들의 우정이 후세의 대대로 회자되는 것이다. 제나라 양공에게는 규와 소백 두 아들이 있었는데 관중은 규를 가르치고 포수가는 소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양공의 사촌 공손무지가 양공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자 관중은 규와 함께 노나라로 포수가는 소백과 함께 거나라로 도망쳤다. 결국 공손무지가 죽고 규와 소백 둘 중 하나가 왕이 되어야 했다. 이때 관중은 앞질러 가서 소백이 제나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기다리다 소백에게 화살을 쏘았다. 그런데 화살은 소백의 허리 장식에 맞았고 소백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지고 규보다 먼저 제나라로 돌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환공이다.
황공은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관중을 잡아들여 죽이고 싶었지만 포수가는 황공을 말리고 오히려 그에게 관중을 등용하라고 충고했다. 패자가 되고 싶다면 관중이 적임이라고 말이다. 관중이라면 이를 갈았던 황공이었지만 포수가의 충고를 받아들여 관중에게 재상 자리를 맡긴 것을 보면 포수가에 대한 황공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관중은 포수가 덕분에 제나라 재상이 되었고 황공을 도와 천하를 제패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황공은 그에게 차기 재상을 추천해달라고 말하였다. 황공은 관중이 포수가를 청거할 것으로 여겼지만 관중은 끝까지 포수가를 청거하지 않았다. 포수가는 군자입니다. 그런데 선악이 너무 분명하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한 번 보면 평생 잊지 못하는 성격이지요. 이래서는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관중은 자신과 구죽국을 함께 정벌했던 숫붕을 청거했다. 그 말을 전하러 온 간신 여가에게 포수가는 말했다. 관중이 숫붕을 청거했다는 것은 그가 한결같이 사직과 종묘를 생각하고 사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사고를 맡아 간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딱 내 뜻에 맞는 일이요. 나보고 정치를 하라고 하면 당신들이 설 자리가 있겠소. 관중이 죽고 재상 자리에 오른 이들은 누구나 비참한 말로를 보냈지만 포수가는 제나라의 명문대가로 그의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명망을 누리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관중이 친구의 안위를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들의 이간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를 믿었다.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제나라를 위해 일하였고 서로 잘하는 것을 통해 후세까지 이름을 남겼다. 관중은 관중대로 훌륭하지만 포수가도 그에 못지않다. 항상 관중의 곁에서 그를 믿어주고 끌어주며 그가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법은 왕도 따라야 한다. 관중이 살던 당시에는 제자백가의 하나인 법가가 아직 사상유파로서 자리 잡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의 정치개혁이 법가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법가의 효시라고 생각한다. 이는 그가 법치를 강조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둘도 없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형법, 경제법, 행정법상의 개혁을 시도하여 나라를 정비하였다. 형법의 개혁은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관중은 범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중형주의자였지만 죄가 없는 자들을 벌하여 법치의 기강을 흐리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법은 백성의 생사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 그는 죄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점이 법질서 자체를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형벌 다음으로 관중이 중시한 것은 경제법의 개혁이다. 춘추시대 주요한 경제수단은 토지로서 역대의 왕들이 가장 다스리기 힘들어하던 영역이기도 했다. 관중은 차별적 토지세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농민의 토지를 비옥한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세금을 달리 책정하였다. 과거에는 모든 토지에 동일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비옥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했으나 관중의 경제개혁으로 농민들이 이사를 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어 삶이 보다 안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었으며 풍작과 흉작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였고 심한 흉년에는 세금을 면해 주었다. 법치로 틀을 바로잡고 경제정책으로 인심을 안정시키고 나서 관중은 행정법상의 개혁을 시도했다. 그의 정책은 사민분거라고 하는데 이후 사람들이 산농공상이라고 말하는 직업의 분류를 실시한 것이었다. 관중은 이들 4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므로 성왕은 사인은 반드시 조용한 곳에 거처하게 하였고 농민은 반드시 논밭에 거처하게 하였으며 장인은 반드시 관부에 거처하게 하였고 상인은 반드시 시장에 거처하게 하였다. 관자 소강편. 관중이 생각하기에 백성을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같이 살게 하면 말썽이 일어나기 쉬웠다.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황공에게 백성이란 절대 섞여 살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3인 분거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의 용이함이다. 이를 위해 그는 나라를 21개의 향으로 나누고 공인과 상인이 6개의 향에, 사인이 15개의 향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회 계층이 안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는 이제 대대로 사가 되었고 공인들은 대대로 공인이 되었다. 계층이 분화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들을 서로 떨어뜨려 살게 함으로써 계층 간의 마찰을 줄이고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행정법상 커다란 발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법, 경제법, 행정법상의 제도적 정비는 왕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관중은 군신, 상하, 귀천 모두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야말로 큰 다스림이라고 강조했다. 관중은 뛰어난 정치가란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사로운 곡절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훌륭한 왕이라면 자기 머리만 믿지 않고 법을 따르며 말들을 따르지 않고 규칙에 따르며 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공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도를 따른다. 관자 임법편. 간중은 이니 예약도 모두 법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요임금과 황제도 그저 법을 만들 때 신중히 하고 한 번 만들면 바꾸지 않고 백성이 법을 따르는 습관이 들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군주는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적으로 상을 주고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사적으로 벌을 주지 않으며 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최고의 군주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상을 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벌을 주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면 보통의 군주다. 신하들이 누군가를 좋아해 군주를 대신해 사적으로 상을 주고 싫어해 군주를 대신하여 사적으로 벌을 준다면 위기의 군주다. 좋은 군주가 되고 싶다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고 자신도 예외여서는 안 될 것이다. 관중이 요구하는 군주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도 법을 원칙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뿐이다. 제왕공은 관중에게 자신은 술과 여자와 사냥이 너무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걱정하는 황공에게 관중은 그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열심히 이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백성의 신망을 잃게 될 것이고 천하제패는커녕 있는 나라마저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군주 자신은 물론이고 신분과 직업을 막론하고 상하가 합심하여 그 법을 따르는 것이다. 백성이 즐거워해야 좋은 법. 관중은 정치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두 민심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패왕의 시작도 당연히 민심에 달려 있다. 중국 정치 사상사에서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그것은 민본이다. 좋은 정치의 기준은 백성을 위한 것인가에 있다. 관중도 그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무시하고 성공한 정치는 없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무릇 패왕의 시작은 사람을 군본으로 한다. 군본이 다스려지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군본이 혼란해지면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 관자 패엄편. 그에게 백성은 하늘과 같은 존재다. 백성이 따라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도와줘야 나라가 강해지며 그렇지 않으면 위기에 처하고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중은 백성이야말로 나라의 근본이라고 서슴없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군주가 할 일이다. 백성이 힘든 일을 싫어하면 편안히 쉬게 하고 백성이 가난을 싫어하면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백성이 위험을 싫어하면 안전하게 해주고 백성이 대가 끊길까 걱정하면 자식을 낳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군주의 역할이다. 진정한 포퓰리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관중의 생각은 법에도 적용된다.
법은 물론 통치의 수단이지만 백성이 싫어하면 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은 반드시 민심에 따라야 한다. 그것은 관중이 여러 차례 황공에게 간언했듯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똑똑한 왕이라면 인심에 따라야 하고 대중이 원하는 바에 따라 법령을 반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만들어도 쓸모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므로 관중은 말하였다. 선왕은 백성과 한 몸이 되기를 잘했고 백성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나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으로서 백성을 지킨다는 말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관자 군심편. 그렇다고 백성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무조건 들어주는 것 또한 똑똑한 왕이라 할 수 없다. 관중은 국가를 지탱하는 네 가지 뼈대는 예의 염치이며 법 또한 이 네 가지 틀 속에서 적절하게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백성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것도 군주의 일이다. 그 속에서 하면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하면 좋은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 벌을 주고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상을 주어 법을 권장하는 것이다. 관중은 엄한 형벌주의자였지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혼내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죽을 죄가 아니라면 벗어날 수 있는 방도도 마련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속형이라는 것이다. 돈을 받고 죄를 면해주는 것인데 병사 부족을 해결하면서 재정 적자도 막는 일석이조의 방책이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시키다 보면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정령이 민심을 따르면 위엄 있게 정령이 행해진다.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 이에 맞는 법을 시행하고 때로는 혼내주고 때로는 칭찬해주면서 백성들로부터 권위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통치자는 권위를 갖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권위주의에 불과하다. 강제력을 써서 권위를 강조한다면 누가 볼 때는 법을 지키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백성들은 이들의 눈을 피해 편법을 자행하고 서로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심을 읽는 것이 법치주의 실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관중은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백성이 즐겁게 따를 수 있어야 좋은 법이고 법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중이 훌륭한 정치가라고 평가받는 것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그것이 왕도. 중국 역대의 성인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치고자 노력해왔다.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다. 관중 또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 그 후에 예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우선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어떻게 그런지 아는가? 백성이 부유하면 마을을 안정시키고 집을 중시하고 마을을 안정시키고 집을 중시하면 윗사람을 공경하고 죄를 두려워하게 된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죄를 두려워하면 다스리기 쉽다. 백성이 가난하면 마을을 위태롭게 하고 집안을 경시하고 마을을 위태롭게 하고 집안을 경시하면 감히 윗사람을 모욕하고 금지된 일을 한다. 윗사람을 모욕하고 금지된 일을 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항상 부유하고 혼란한 나라는 항상 가난하다. 이리하여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그 후에 그들을 다스린다. 관자 치국편. 관자는 재상으로 있는 동안 토지, 무역, 공상, 세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경제개혁을 실시했다. 다른 제자 백가들과 달리 관자에는 경중, 경언 등을 포함하여 여러 편에 걸쳐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관중의 경제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한 중농주의자가 아니라 농업, 공업, 상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산농공상 내 백성이 나라의 주춧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6가지 부문에서 큰 발전을 주장했는데 1. 농업의 진흥 2. 자원의 개발 3. 교통시설의 확충 4.
조세 요역 형벌의 경감. 5. 사회적 약자 구제. 6. 빈민복지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산업의 진흥과 더불어 빈민의 구제를 잊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부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그는 특히 부당한 징세를 근절하고자 했으며 토지의 생산량에 적합하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부유한 농민 혹은 부유한 상인들의 농단과 심각한 빈부격차를 억제하고자 노력했고 화폐, 곡물, 소금 등 주요한 재화는 국가가 유통 판매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그를 선진시대 케인스로 부르는 이도 있지만 그의 정책은 그보다도 더 융통성이 있었다. 그는 백성에게 여유가 있으면 싼 값으로, 백성에게 부족하면 비싼 값으로 사들이는 경중수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가가 나서서 화폐, 곡물, 소금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되파는 방식으로 국고를 확충했다. 이것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분배를 시행한 것이다. 때와 장소와 사람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바탕으로 한 그의 융통성 있는 경제정책은 제나라를 춘추시대의 가장 번성한 국가로 만들었고 그것은 관중의 말대로 백성을 부유하게 함으로써 이룩된 성과였다. 그는 부와 강이 함께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국가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국가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그 근본이 백성에게 있음을 자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한 것은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그 책임은 국민의 경제를 파탄나게 만든 정치가들 자신에게 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정책만 잘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법, 행정, 조세제도 전반이 국민을 근본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던 이가 바로 수천 년 전 살았던 관중이다. 제왕공을 패자로. 중국 춘추시대 패권을 잡은 이들을 춘추오패라고 부르는데 제왕공은 그중 하나다. 그가 기원전 651년 춘추시대 여러 제후국들이 모인 규구에서의 회명에서 패자로 인정받게 되는데 1등 공신은 당연히 관중이다. 공자 또한 황공이 제후를 9번이나 모은 것은 군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중의 힘이다 라고 인정한 바 있다. 관중은 패자가 되고자 하는 황공에게 먼저 근본에 힘쓰라고 충고했고 근본이란 바로 백성을 말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이들을 배고프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나아가 부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중은 황공의 지지를 받아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주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세금 소득을 확대하여 부유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잘 살게 된 제나라로 다른 제후국으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것은 곧 제나라의 국방력 강화로 이어졌다. 과거 국방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군대의 크기였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강을 이룩한 제나라가 천하를 제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관중은 정치와 군사 방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도 뛰어났다. 먼 나라가 오도록 하면 가까운 나라는 친해지는 법이다. 관자 형세해편. 이러한 원교 근공 정책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때 사용했던 정책으로 유명한데 사실 관중이 먼저 한 것이다. 그러나 관중의 방법은 진시황과 달리 단순히 무력을 통해 주변 국가를 복종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가까운 나라는 충의와 신뢰로서, 먼 나라는 예의로서 대했다. 그는 법가의 시조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방면에서 덕치와 법치의 병용을 제대로 실현했던 인물인 셈이다. 관중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원전 681년 제나라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수비가 견고해지고 싸움에 강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직 제나라가 폐업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관중은 황공에게 주나라 왕실의 명의로 실정을 하고 있는 나라를 먼저 칠 것을 권하였다. 마침 그때 송나라에서 내란이 발생하였고 송의 민공이 살해당했다. 이 기회를 타고 제왕공은 주왕실의 이름을 빌려 송을 토벌하였다.
이것이 제나라 폐업의 시작이며 이후에도 황공은 존왕양이를 기치로 내세워 제후국들을 굴복시켰다. 이 모든 것은 천하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다. 민심을 얻지 못하고 폐업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제나라가 명목상으로 남아 정의로운 전쟁을 내세웠기 때문에 제나라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단순히 힘만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였다면 정복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키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군대를 증원하고 신무기를 개발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라들은 경쟁한다. 그것을 하드파워라고 말한다. 그러한 하드파워의 경쟁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끝이 없는 싸움에 결국은 파산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하드파워를 통해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따라주지 않고 민주적 정권이 들어섰다가도 끝내 쉽게 붕괴되어 버리고 결국은 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요즘 제기되고 있는 것이 소프트 파워다. 문화예술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 즉 국가의 매력으로 다른 나라를 사로잡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진시대에는 예이며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중은 벌써 오래전에 소프트 파워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와 예술의 힘은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다. 이것은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나라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달려있다. 우선 자국의 민심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 그것이 관중이 제왕공을 패자로 만든 비법이다.